안녕하세요. 알파균 경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기회의 땅 베트남 투자 지침서라는 책이 나왔네요. 베트남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죠?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Rethinking 베트남. 네. 베트남 경제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도 꼼꼼하게 분석했다. 양자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갖춰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반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베트남 경제의 가장 큰 매력인 인건비의 함정을 조심하라는 대목은 투자자들이 귀담아 들여야 할 포인트다. 노동자의 숙련도,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면 노동 생산성은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텔레콤 인적 분할 놓고 두 베테랑 연구원 격돌했네요. 네. SK텔레콤 올해 영업이익 전망은요, 비슷하게 했어요. 1조 5천억 원 정도 수준이고요. 투자가격 매수는 똑같은데요. 설명은 김홍식 연구원은요, 분할 후 시장 대비 부진 전망으로 했고요. 최남곤 연구원은요, 분할 후 사업 가치 29조 이상이라고 했네요.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요, SK텔레콤은 이르면 이달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지주 회사 설립이 핵심이다.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상법상 SK하이닉스는 SK의 손자 회사다. 그러니까 SK 밑에 SK텔레콤이 있고 그 밑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라는 거죠. 손자 회사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할 때는 지분 100%를 사야 한다는 조항이 걸림돌이다. SK하이닉스가 자유롭게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를 피하려면 SK텔레콤이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된다.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분 투자가 비교적 자유롭다. 네, 그렇죠. 손자회사인 하이닉스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면요, 투자를 하려면 상당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배구조는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만 지금 돼 있거든요. 여기에도 걸림돌이 있다. SK텔레콤은요, SK하이닉스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인해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 최소 30%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내년부터 적용된다. 예, 중간지주사도 포함해서죠.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요, 올해 빨리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10%란 더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죠.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SK텔레콤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SK하이닉스 지분 10%가량을 추가로 사거나 연내에 중간지주를 전환해 법 적용을 피하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간지주로 전환하기 위해 인적 분할을 한다는 얘기다. 한경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콥 가전 수혜, 롯데 하이마트 영업이익이 급증했다고 하네요. 롯데 하이마트는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롯데 하이마트는 작년 4분기 매출은 3% 증가한 9,600억, 영업이익은 158% 증가한 164억 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발표했다. 대형 가전제품이 잘 팔렸고 오프라인 점포를 정리한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농심은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난 덕에 깜짝 실적을 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26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5% 늘었다. 시장 기대치를 15% 웃돌았다. 매출은 5.9% 증가한 6,326억 원, 순이익은 63.2% 늘어나 346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은 1,603억 원으로 전년 영업이익의 2배 이상이다. 고윤상 기자 취재했습니다. 연기금 코스피 최장, 최대 순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의 순매도는 당분간 추세적으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올해 설정한 국내 주식 비중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연기금은 지난해 17.3%였던 국내 주식 비중을 올해 16.8%로 줄입니다. 국내 주식 비중은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한 5개년 중기자산 배분 계획에 따른 비율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서 국내 주식 비중은 저절로 높아졌고요. 단타를 하거나 주식을 내다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뭐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네요.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지아 테마주 뭐길래 나흘 동안 100% 폭등하는 종목.
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좀 이 내용이 좀 인상 깊어서 공유 드릴게요. 벤츠의 최고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인 G박에는 LG전자와 최근 협업한 캐나다 부품업체 마그나가 생산한다. 기아와 애플이 구상하는 생산 방식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그나가 얻는 영업이익률은 1에서 2%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아 역시 단순 위탁 생산업체로 전략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신진호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 대표는 국내 산업 구조상 대기업의 사업 전략에 따라 중견 중소기업들도 덩달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낙수 효과가 일어날 기업들을 추려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기아가 애플 대리에서 애플차를 만들어주면요. 영업이익률은 1에서 2%, 그러니까 100억 팔리면 1억 정도밖에 못 건질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좀 이런 예상치를 보면 기아 자동차 주가가 기아죠 지금 기아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유니콘 대표들이 밤새 떠든다는 클럽하우스를 아시나요? 네, 박영선 전 장관은 안 돼요. 이것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참 앞서가는 것 같고요. 유명인과 음성 채팅 열광하는 건데요. 일론 머스크도 반한 클럽하우스란요. 서비스는 이제 오디오 기반 SNS고 사용자 수는 주간 활성자 수가 지금 200만 명이 가까이 됩니다. 운영사는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이고요. 설립자는 폴 데이비슨과 로한 세스죠. 특징은 기존 가입자로부터 초대장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한 좀 약간 폐쇄형이고요. 이용자는 내가 만나기 어려운 유명인의 대화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 열광하는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클럽하우스에 등장해 원숭이의 두뇌에 칩을 씹는 데 성공했다며 발언을 하면서 인기에 불을 붙기 시작했어요. 머스크가 참여한 방은 한도 인원 5,000명을 꽉 채우기도 했죠. 머스크는 이 방에서 뉴럴링크가 원숭이 내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원숭이는 마음을 이용해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럴링크가 머스크가 설립한 바이오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죠. 클럽하우스 김봉진 네, 의장도 나오네요. 안재권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효성 조현상 사장, 부회장 승진했네요. 맏형인 조현준 효성회장과 함께 효성의 최대 주주인데요. 조 부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은 21.4%로 조 회장과 비슷합니다. 부친인 조 명예회장은 9% 정도 가지고 있죠. 경영권 분쟁의 요소가 좀 보이네요. 다른 뉴스에서 나온 효성 관련 뉴스인데요. 김성훈 기자가 취재해서 부회장 승진한 효성과 삼남 조현상, 수소 데이터 신산업 신반나 이렇게 돼 있네요. 글로벌 컨설팅 업체 출신인 조 부회장은요, 그동안 다양한 인수합병을 이끌면서 글로벌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세계 최대 타이어 제조 기업인 프랑스 미쉐린과 총 3억 5천만 달러, 4천억 원 규모의 타이어 코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또 당시 미국 버지니아주 마셸린 타이어 코드 생산 공장을 인수했죠. 현지 생산 공장 인수는 미쉐린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효성이 수출 기업으로 한 단계에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2011년에는 세계 1위 에어백 직물 제조 기업 독일 글로벌 쉐이프 티 텍스타일을 인수해 유럽과 북미 지역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죠. 이 같은 성과들을 인정받아 2007년에는 세계 경제 포럼이 선정하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 영 글로벌 리더 YGL로 선정됐고요. 한중일 3국 정부기관이 뽑은 차세대 지도자에도 선정됐습니다. 회사 측은 조 부회장은 자신이 맡았던 산업용 및 자동차용 고부가 소재 부분을 세계 1위로 올려놓아 효성의 지속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효성 첨단 소재는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 부분 글로벌 점유율 1위 45%를 기록 중입니다. 타이어 코드는 타이어 제조 원가의 7에서 10%를 차지할 정도죠. 네,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기업을 승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황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쟁사의 인재 뺏길라 SK 하이닉스 직원들의 자사주 쏘았다!
네, SK 하이닉스 잘한 결정일까요? SK 하이닉스는 4일 성과급 PS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사주와 복지 포인트를 구성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K 하이닉스 노사는 이날 오후 경기 이천 본사에서 협의회를 열고 성과급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EVA 경제적 부가가치, 영업이익에서 미래투자금, 법인세 등을 뺀 것에 기초해 결정했던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연동에 지급할 계획이다. 그간 SK 하이닉스 직원들은 EVA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성과급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사회 승인을 전제로 우리 사주를 발행해 직원들에게 시장가보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본급의 200%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계획이다. 예컨대 기본급이 200만 원 이하인 직원이 자사주 1000만 원어치를 회사로부터 산다면 400만 원 할인한 600만 원에 팔겠다는 것이다. 300만 원 상당의 사내 복지 포인트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다. 네. 그래도 많은 혜택을 주기로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네요.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PS 기준 변경하고 우리 사료 줄게. SK 하이닉스 성과급 논란 가라앉을까? 라는 기사인데요. 4일 SK 하이닉스는요.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이석희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사측과 김혜주 강국모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노사협의회를 열고 PS 제도 개선 및 우리사도 지급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SK 하이닉스는 기존 PS 지급 기준이었던 EVA 경제적 부가가치를 폐지하고 영업이익에 연동한 PS를 지급합니다. 앞서 서울경제 보도로 공개된 저연차 직원의 공개 항의 이메일 등 회사 전반에 퍼진 PS 관련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PS 지급 총액으로 정할 것인지는 완전한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10%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경민 기자가 취재했어요. 못 버틸 거라던 대한항공. 글로벌 항공 유일한 흑자의 비결이라고 하네요. 네, 대한항공 잘하고 있어서 박수 쳐드릴게요. 화물기 풀가동에 화물 수송 집중하고 있고요. 대한항공 영업이익은 2017년에 9,500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 2,300억 원으로 선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자 비용이 많아서 아마 순이익은 적자일 걸로 보이네요. 정소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위 압박에 KB금융 배당 성향 26%에서 20%로 축소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배당 성향 그래프를 보시면요. 2016년에 23%의 배당 성향을 보였는데요. 2019년에 26%까지 올라갔다가 2020년에 20%로 내렸습니다. 네. 3조나 되는데요. 그래도 배당액은 많이 늘었네요. 오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 새 7,500억 K뱅크 예적금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K뱅크가 요새 좀 때아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K뱅크로도 구매할 수 있죠. 매수할 수 있죠. 늘어나는 K뱅크 예적금인데요. 2020년 9월에 2조 6천억이었던 것이 2020년 1월에 4조 5천억으로 빵 늘어났습니다.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모습 멋있습니다. KT의 매수 포인트도 되겠네요. 박종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신인가 오기인가 독불장군 윤석현 CEO 중징계 강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라임 사태와 관련한 주요 금융사 임원 징계 내용인데요. 손태숙 우리금융지주 회장은요. 직무정지 상당 통보에서 금감원했습니다. 직무정지면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얘기고요. 진옥동 신한은행장은요. 문책 경고 통보 받았고요. 조용본 신한금융지주 회장은요. 주의적 경고 통보 받았고요.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은 문책 경고 상당 심의 받았고요. 윤경훈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상당 심의. 안타깝네요. 김평절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요. 주의적 경고 심의.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요. 금융투자협회장이기도 한데 직무정지 상당 심의. 와, 정말 잘못을 많이 했나 보네요. 박정린 KB증권 대표는요. 문책 경고 심의 받았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어떻게 될까요? 재난지원금 긴급 처방 약발 통했나?
경제학계 불붙은 논쟁, 김익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학술대회가 열렸는데요. 금융위원회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빅브라더, 개인의 정보를 독점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기진 전북대 전문대학원 교수는요, 빅테크 내 전자지급거래의 청산 집중 의무에 관한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결제원은 전자지급거래 관련 개인정보를 제약 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죠. 양 교수는 개정안 내용 가운데 전자지급거래 청산 의무 조항 제36조의 9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쪼았는데요. 이 조항은 네이버 등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금융결제원은 네이버 페이포인트 등으로 물건 서비스를 사람들인 뒤 개인들의 거래 정보를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죠. 빅브라더, 네이버 내용은 또 다음에 전해드릴까요? 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너지 패권 지켜라. 산유군 오일모니 수소에 투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BP죠. 아주 큰 오일 회사인데요. 시나리오별 석유 수요 전망입니다. 현재 추소가 이어질 경우에는요, 2050년까지 90만 배럴이라고 해서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데요. 저탄소화가 가속화되면 52만 배럴까지 2050년대 반토막으로 떨어지고요. 넷제로가 급격히 이루어지면 31만 배럴까지 해서 30%까지 팍 떨어지네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사업 접어야 되는 수준까지 가는 건데요. 반면 확장 초기에 있는 수소 시장의 전망을 밝죠.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요, 2050년 세계 수소 경제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에 이르고 일자리는 누적 기준 3천만 개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인 블룸버그 NEF는요, 기존 5% 미만인 수소 에너지 소비 비중이 2025년 25%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일규 기자가 취재했어요. 무르익은 애플카 생산설, 기아의 전기차 TSMC 되나? 라고 하는데요. 현대차가 아니라 기아가 나서고 있죠.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는 자체 전기차 브랜드인 아이오닉을 내놓은 상황이라며 애플 전기차를 수탁 생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에 비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아가 적합하다는 설명인데요. 두 회사가 힘을 합치면 현대차 기아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부문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애플은 하드웨어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기아가 단순히 생산기지 역할만 할 경우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애플이 스마트폰 생산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큰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근건데요. 김태우 KTB 자산운용 대표는 그러나 스마트폰과 자동차는 다르다며 현대차 그룹이 주도권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좀 설득력 있게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다른 걸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최석환 기자가 취했어요. 차 떼고 배수진 친 기아, 애플카 없고 테슬라 제칠까? 라고 하는데요. 일렉트리피케이션, 선제적 EV 전환하는 게 있고, 모빌리티 솔루션, EV, AV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브랜드는 뉴 브랜드 체계, 프로피터빌리티는 기존 사업 수익성 개선이 목적인데요. 한편 미국 경제 매체 CNBC는요, 3일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애플이 현대차 그룹과 애플카 생산을 위한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아는 전날 애플카 생산 정식 계약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앞서 지난달 22일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과 관련해 다수 해외 기업과 협업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공시 내용에서 진전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연간 생산량 40만 대 규모를 갖추고 있는 기아의 미국 조지아 공장이 애플카의 생산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점점 소문을 났는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디바이스 공급자 자처하는 기아 전기차라고 나왔고요. 박한신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애플과 현대차 그룹의 협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마진으로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는 폭스콘처럼 종속전 협력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죠.
네. 근데 요거 내용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취재했어요. 역대 최대 공급 대책에도 건설주는 울었다고 합니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가연구원은요, 정부 정책이 공급 한대 기조인 만큼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 증가 추세는 유효하다며 분양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도 기대되는 만큼 올해보다 내년 실적은 더 좋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미송 케이프 투자증권연구원은요, 신규 국토부 장관의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며 최근 주요 건설사 주가가 상승했지만 기대 ROE 주야기자본 비율이 10%가 넘는다을 고려하면요,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0.6에서 0.8배인 주가는 저평가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건설주가 저평가인 것은 아마 모두 동의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도 건설주가 계속 좋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남근 교수가요, 책을 냈네요. 민사소송법 영문판을 유럽에 출간했습니다. 박수 쳐드립니다. 윤 교수는 외국 법률가들이나 학자들이 읽을 만한 영문 민사소송법 교재가 마땅한 것이 별로 없던 차에 마침 출판사 볼투스 클루베에서 세계 주요 국가의 사법제도와 민사절차법을 망라하는 총서를 전자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기획하였고 여기에 필진으로 참여해 한국편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반 동안 집필한 이 책은 한국의 민사절차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저술됐고 판결 절차뿐 아니라 강제 집행, 조정, 중재까지 간략히 다루고 있다. 아울러 민사절차의 실무를 규율하는 입법과 규칙에 관하여 광범위한 분석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한번 구매해서 보세요.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SK텔레콤도 놀랐다. 오큘러스 퀘스트 2의 이유 있는 완판 행렬. 네, 페이스북에서 나온 건데요. AR, VR 컨텐츠는 5G 시대의 킬러 컨텐츠죠.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요, 2025년 글로벌 AR, VR 시장 규모는 2,800억 달러, 약 319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상되는데요. 애플에서도 내년 1분기 VR 헤드셋이 출시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 확대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SK텔레콤도 지난해 점프 스튜디오를 열고 AR, VR 기술 개발 및 컨텐츠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점프 VR 가입자 수를 1,000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죠. VR과 증강현실 AR 컨텐츠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하드웨어를 개발한 오큘러스와 서로 윈윈하는 셈입니다. SK텔레콤은 올해 상반기 중 오큘러스 퀘스트 2를 통해 크레이지 월드 VR, 프렌지 VR 월드 등 벤처기업과 공동 개발한 게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SK텔레콤의 점프 VR 플랫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점프 VR 플랫폼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카트라이더 등 게임 하이라이트와 피트니스, 해외여행 콘텐츠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SK텔레콤 안 쓰는데 좀 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좋아 보여요. 양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금융 코로나 악재 뚫고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하네요. 당기 순이익도 4.3% 올라갔고요. 전전년 대비 전년이죠. 순이자 이익이 5.7% 올라갔고 수수료 이익도 25.6%까지 올라갔어요. KB금융이 잘 나가는데 이제 배당을 많이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죠. 배당 성향은 20%로 전년 26%보다 축소됐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라며 내린 지침을 그대로 적용했다. KB금융은 당국의 권고가 상반기까지인 만큼 하반기부터 중간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검토해 올해 연간 배당 성향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완주 재무총괄 CFO 부사장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배당 성향 축소는 일시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는 기존 KB의 배당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대 실적을 경신함에 따라 신한금융그룹의 리딩금융 쟁탈전은 치열해졌고요. 양사의 순이익 격차는 매우 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금융은 2017년 신한금융을 제치고 리딩금융을 탈환했지만 2018년부터는 다시 1위를 빼앗겼습니다. 신한금융은 5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IT 공룡 창업 CEO 저커버그만 남았네.
강한 리더? 아니면 독재자? 네, 디스입니까? 저커버거는 2004년 페이스북을 창업한 후 계속해서 CEO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IT 기업을 창업했다는 점은 다른 IT 기업들과 리더들과 같지만요. 기업의 굳건한 1인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큰 차이점입니다. 저커버거, 베이조스 등 다른 CEO들과 달리 주식에서 절대 다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투자 정보 사이트 인베스토피디아에 따르면요. 저커버거 페이스북의 이중 지분 구조에 따라 58%의 절대 다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페이스북 앞으로 계속 잘 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진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운 정주영, 이건희의 시대. 맏형격인 최 회장이 61세, 이 부회장이 53세, 정 회장은 51세, 50대 초반, 구회장은 43세, 40대 초반입니다. 4대 그룹으로 넓혀도 김승현 하나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 38세는 지난해 37세의 나이로 사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전면에 나섰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경영을 이어받은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도 46세, 40대 중반입니다. 맨바닥에서 시작했던 창업 세대에 비해 수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전문 총수들은 AI, 인공지능, 모빌리티, 친환경 등 급변하는 상호 생태계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죠. 과거보다 훨씬 커진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정치권은 기업규제 3법, 중대기업처벌법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성인대 경영자들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 자체로 역할을 인정받았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속 가능성과 분배, 상생에 대한 비전을 요구합니다. 우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붙은 금호석유화학 배당금 논쟁, 사모펀드만 웃는다. 네, 나도 주주들도 웃는데 왜 사모펀드만 웃는다고 하세요? 네, 그간 배당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20년 이상 꾸준히 배당해 왔는데요. 2015년엔 775억 원 당기 순이익에 225억 원 배당했고요. 2016년에 294억 원 순이익에 221억 원 배당했습니다. 2019년엔 409억 원까지 배당금을 늘렸지만 배당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죠. 큰 폭으로 올린 건 아니에요. 배당을 당장 3천억 원으로 늘리는 거는 박철원 상무의 주장에 시선이 뚫리긴 하는데요.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고배당을 지속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죠. 큰 사이클을 타는 정유화학 업종의 특성상 단기 순이익을 바탕으로 현금 흐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경쟁사격인 한 화학사 관계자는 경기가 좋을 때 현금 보유를 늘려서 불경기 때 투자와 유동성 흐름을 이어가는 건 중화학 업종에서 상식이라며 금요석유화학의 배당도 이런 업종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경희 기자님 사모펀드만 웃는 거 아닙니다. 허희영 기자님, 이익공유제는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가? 네, 정말 시장 경제를 위협합니까? 위협하는 용어다 라는 얘기네요. 시장 경제에서는 기업 간의 양극화가 늘 존재하죠. 사활을 건 경쟁을 생각하면 양극화는 오히려 점잖은 표현입니다. 포브스지가 미국의 100대 기업을 처음 선정했던 1917년 이후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대로 남았던 기업은 7개사, 생존했던 기업까지 합쳐도 13개사에 불과합니다. 기업의 수명이 이처럼 짧은 건 환경 변화 때문인데요. 지금 영업이 잘 돼서 돈 잘 버는 기업도 앞날을 예측하기 힘듭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급변하는 환경에선 기업의 생존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죠. 코로나19는 환경의 도전이에요. 새로운 경영 환경으로 많은 사업장이 생존을 위협받는 한편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사업장도 있기 마련인데요. 그게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입니다. 예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고 견뎌내야 하는 건 사업자들의 숙명이죠.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아무리 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을 경영에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주력 업종을 벗어나 사업을 다각화하고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 놓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질서 있는 싸움으로
바뀐 미중 갈등, 한국 경제엔 시험이자 기회라고 하네요. 정말 긴 글을 써가지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어느 쪽에도 속할 형편이 못 되는데요.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과 전통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중국이 우리의 제1교육국이 됐는데 앞으로 중국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죠. 이런 상태에서 어떤 한쪽에 설 경우 큰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때 그 경험을 했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의 시험이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중 모두 우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 할 텐데 그럴수록 우리의 입지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송화정 기자가 취재했어요. 10대 그룹 시총 올 들어 86조 원 증발했다고 합니다. LG 보면요. 83조에서 지금 80조로 줄었습니다. 삼성도 470조에서 440조로 줄었고요. 신세계는 8조에서 7조로 줄었고요. SK는 129조에서 110조로 줄었고요. GS는 11조에서 9조로 줄었고요. 포스코는 26조에서 21조로 줄었고요. 현대자동차는 85조에서 67조로 많이 줄었네요. 롯데는 20조에서 15조로 줄었고요. 하나는 9조에서 7조로 줄었고요. 현대중공업은 17조에서 12조까지 지금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기업 데이터마이너 투자라는 제목인데요. 오영길 기자가 취재했어요. 유럽에서는요, 이렇게 보험회사가 핀테크 회사들을 인수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방금 투자한 걸 말씀드렸고요. 스페인 BBVA는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메디바 및 UX 디자인 업체 스프링 스튜디오 인수했고요. 캐나다 TD뱅크는요,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레이어 6 인수했습니다. 네, 외국의 이제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업체들을 인수하긴 하죠.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한 보험업법 시행령은 2019년 7월 시행됐죠. 보험업법에 따라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었던 규제를 개선, 핀테크 기업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분 초과 소유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해외 금융사들이 다양한 핀테크 업체를 인수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큰 인수합병이 안 일어나고 있죠. 한 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하나생명 한 건 해주시죠. 강나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중단. 네, 치고 나오는 네이버 페이죠.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요, 그 개인별 신용점수는 물론 점수가 산정된 상세 사유를 분석한 리포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비슷한 연령대의 신용점수, 카드 결제액 등의 정보와 비교해 볼 수 있고, 비금융 정보를 제출해 실시간으로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등 본인의 신용 상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대출 정보와 최저금리 비교 등 신용관리 연계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페이 이용자 수가 3,500만 명에 달하고 이 중 상당수가 카카오페이 이용자들과 겹치는 만큼 새로 내놓은 신용관리 서비스가 이용 빈도를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VLE 기자가 취재했어요. 한컵 홈 로봇 대중화 1가구 1로봇 시대를 연다고 합니다. 전동우 한컴 로보틱스 대표는요, 4일 아시아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한컴그룹의 목표는 1가구 1로봇 시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컴그룹 계열사 한컴 로보틱스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홈로봇 토끼2 개발에 한창인데요. 토끼2는 CES 2021에 참가해 외신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죠. 전 대표는 출시 전부터 국내뿐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요청이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국의 로봇에 미국이 수출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정현진 기자가 취재했어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삼성전자 에릭슨 특허 분쟁 조사 진행키로 했다고 하네요. 이번 조사는요, 지난달 4일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의혹을 주장, ITC에 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인데요. 양측은 2014년 맺은 상호 특허 사용 계약 연장을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에릭슨은 자신들이 미국 특허청
등록에 보유 중인 기술 특허가 무단 도용됐다면서 ITC에 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6차례에 걸쳐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기술 특허를 도용했다는 추가 자료도 냈습니다. ITC는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한국 본사를 비롯해 미국 법인, 통신장비 생산절비가 있는 베트남의 3개 법인 등 총 5곳을 조사 대상에 지목했죠. ITC 행정판사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예비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ITC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목표 조사 종료 시점도 내놓을 예정이죠. 김혜원 기자가 취했어요. 애플카 쏟아지는 관심, 현대차그룹 최종 손 잡을까? 라는 내용인데요. 이날 경제 매체 CNBC도 애플과 현대차 기아 간 애플카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근접했다면서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애플이 다른 완성차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애플은 현재 현대차 그룹 외에 미국 GM이나 유럽 PSA 등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도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C에 따르면 애플의 자동차 개발 전략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현대차 그룹이 그들이 협상을 타결할 유일한 완성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애플이나 현대차 기아는 CNBC의 논평을 거부했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권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임러, 트럭 부분 분사에 상장 추진한다고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예요. 트럭 부분을 분사하기로 결정했어요. 번스타인 리서치의 아든드 엘링 호스트 애널리스트는요, 다임러의 버스 및 트럭 사업부의 기업 가치는 350억 유로, 약 47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다임러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향후 다임러는 고급 전기차 및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다임러는 전기 및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해왔지만 테슬라와 니콜라 등의 경쟁에 직면하면서 업계에서 입지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임러가 더 많은 자동차를 팔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음에도 기업가치 측면에서 테슬라가 더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임러는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25%, 2030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벤츠는 2040년부터 내연 기관차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공표하기도 했죠. 이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이든 트럼프가 만든 우주군 유지 결정, 존폐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우주군을 존속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우주군은 창설 이후 줄곧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우주 공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고 있고 스페이스X 등 민간 우주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쉽게 없애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조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엔트그룹 금융지주사 전환, 블록체인 음식 배달까지 내놨다고 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강화도 엔트그룹의 기업 가치를 더욱 희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인민은행은 최근 온라인 및 모바일 경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반독점 조상 대상이 된다는 비은행 지불기구 규정 공개한 바 있죠. 전자결제 결제 시장에서 한 개 법인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두 개 법인의 점유율이 합쳐서 3분의 2, 66.6%를 넘어갈 경우 반독점 종사 대상이 됩니다. 세 개 법인의 점유율이 4분의 3, 75%를 넘을 경우에도 조사 대상입니다. 독점으로 판명되면 해당 회사의 분할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6월 말 엔트그룹이 운영 중인 알리페이의 시장 점유율은 55%인 상황이네요. 김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임 중징계 칼뺀 금감원 확정 시 지배구조 타격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의 경우에는요, 조영병 회장이 정징계 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아 그룹 차원의 리더십에 당장 가시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을 이끌며 차기 회장 후보까지 거명되는 진 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가 확정될 경우 신한금융이 신한은행의 미래 지배 구조를 둘러싼 청사진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진 행장은 지난해 3월 임기 2년의 연임에 성공했죠. 경영법 문제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김은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결제 감독은 누가
하게 될지 한은과 지금 금융위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빅테크 관리감독 관련법 주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요, 윤관석 의원안인데요.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신설제도와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자 금융위가 감독. 한은법 개정안은요, 김주영 의원안인데요. 한은이 지급결제 운영, 관리, 감시 등 업무 수행 명시, 한은에 관련 정책수단 부여, 참가기관 지정관리, 위원관리 기준 제정, 시정요구권 등이라고 합니다. 양가진 교수가 정금법 관련해서 개정안 지적 내용은요,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고객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금융결제원의 거래정보 보고, 빅테크 업체로부터 받은 정보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네이버 포인트를 이용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네이버는 모든 거래 정보를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 금융결제원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거래 정보가 영리 목적의 외부 기업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우려했죠. 그는 청산기간에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쏠리게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정보 남용 우려도 크다며 빅브라더 논란 소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기자의 눈이 어느 30대의 청약 당첨기라고 하네요. 어떤 사람이 청약이 당첨됐는데요. 부럽다며 축하가 쏟아지는 가운데 A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어림도 없는 가점대 대신 추첨으로 뽑는 40평대의 청약을 도전했지만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훅스조에 수억 원을 대출 없이 마련할 수 있는 현금 부자도 아닌 A는 신용대출, 가족대출, 지인대출과 기타 등등을 끌어모았죠. 다행히 그는 이름만 대면 로펌에서 일주일에 7, 80시간을 일하는 막내 변호사입니다. 자산도 전역도 있는 삶이 아니지만 신용대출은 받을 수 있었죠. 그래도 3개월마다 1억 원씩 돌아오는 중도금 일정에 A는 그야말로 등골이인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권의 신기록 금메달 김광덕 칼렉인데요. 와, 이렇게 진짜 비판적으로 잘 쓰시네요. 거대 여당이 지난해 말 통과시킨 기업규제 3법에는요. 해외에 없는 족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법에서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을 설립할 때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기업 사냥꾼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가령 해외 투기 자본이나 중국의 경쟁사 측이 입맛에 맞는 감사를 세워 삼성, 현대차, SK 등 우리 기업들의 기밀 빼가기를 시도하면요. 정상 경영이 어렵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유사한 규제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엄밀히 비교하면 우리와 다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주주 의결권을 묶어놓는 것이 없습니다. 모회사 주식을 0.5% 이상 갖고 있는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 소송 제도도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제전쟁에서 나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꼴이 됩니다. 그는 어떻게 개미들의 영웅이 되었나? 라는 찰스 수업이 쓴 책인데요. 투자 불반의 법칙.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객은 줄었는데요. 화물은 급성장해서 작년 대한항공 순이익이요. 영업이익이요.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대신증권은 1년 전보다 약 150% 늘어난 2,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죠. 콘텐츠 기업의 경우 스튜디오 드래곤은 전년 대비 71.1% 증가한 49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J컨텐트리는 53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K라면 주기시 주역 농심 해외 매출 1조 시대라고 하네요. 특히 농심은 해외에서 높이 날았는데요. 농심의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25%가량 상승해 지난해 첫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이고요. 농심의 해외 매출은 9억 9천만 달러로 추산되는데 현재 환율 기준 약 1조 1천억 원 수준입니다. 전체 매출 대비 해외 비중도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전망인데요. 농심 관계자는 신라면과 신라면 블랙 등이 코로나19를 거치며 미국 등 세계 전역에서 간식을 넘어 주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며 이 때문에 해외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라면 블랙의 경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1위로 선정되기도 했죠. 영화 기생충 효과도 대단했습니다. 기생충에 나온 농심의 짜파구리, 짜파게티의 너구리 열풍으로 짜파게티 매출은 전년 대비 19%
30% 늘어난 2,1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첫 2천억 원 돌파로 판매 개수로는 3억 4천만 개에 이를 정도라고 하네요. 소셜 벤처 정보 한눈에 임팩트 투자 대중화를 이끌 거라고 하네요. 응원드리고요. 핀테크 스타트업 엔톡은 빅데이터 기반 임팩트 투자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는데요. 임팩트 투자는 수익성만 보지 않고 사회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셜 벤처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인데 투자할 좋은 소셜 벤처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에 드러난 매출이나 수익 등 재무적인 요소보다 비정량적인 가치를 따져봐야 해서인데요. 엔톡은 이 같은 투자자의 어려움을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해결했습니다. 엔톡은 정부 인증을 받은 약 3만 개의 사회적 기업은 물론 기술보증기금의 소셜벤처 판별 기준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판별 기준 등 국내외 다양한 소셜벤처 가치평가 모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톡은 각 소셜벤처의 성장 가능성을 지수화하고 기업 정보를 매달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 규제 당국이요, 중국 방송사 CGTN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편집권이 공산당에 있다는 이유인데요. 지난해 오프콤은 SCML이 CGTN 방송 서비스의 편집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죠. 이에 SCML은 중국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 코퍼레이션으로 면허를 이전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오프콤은 CGTNC 역시 중국 공산당에서 통제하는 CCTV가 제어한다면서 CGTNC의 면허도 표기할 수 없다고 밝혔죠. 오프콤 대변인은 CGTNC로의 면허 이전 신청을 승인할 수 없었는데 궁극적으로 CGTNC도 중국 공산당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엔트그룹 금융지주사 전환 최종 승인한다고 하는데요. 3일 블룸버그 통신은 알리바바 핀테크의 계열사인 엔트그룹이 금융지주사 전환 등 사업 개편안을 중국 금융당국에 제출해 최근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블록체인, 음식 배달 등 모든 사업 부분을 아우르는 지주사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KB근육 4년 연속 3조 클럽 새 역사 썼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KB금융은 배당 성향을 20%로 해서 주당 배당금은 1,770억 원을 댔고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와 실물 경제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올해 배당 수준을 일시적으로 전년 대비 축소했다면서도 앞으로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은 또 할 수가 있네요. 기대됩니다. 100대 스타트업 53%가요. 국내에서는요. 불법이네요. 규제가 성장을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날 전체 회의 발표를 맡은 정인석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는요. 공정위와 같은 규제 부처가 통제가 아닌 자율과 경쟁을 촉진해야 하는 조력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53%가 국내에서 불법일 정도로 경직적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위의 반경제적 이며 반시장적 규제 타파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시장에서 사전 규제를 도입할 경우 경쟁 정책 행위 효과가 아닌 단순히 설정해 놓은 형식에 근거한 규율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후 규제 방식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죠. 국세청 SM엔터 특별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SM엔터는 지난 2009년과 2014년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당시 소속 연예인들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수입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역외 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연예계 최고 주식 부자인 이수만 프로듀서와 관련된 주식 변동 내역과 그의 처조카이자 SM엔터 공동대표이사인 이성수 대표의 주식 변동 내역 등도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엔터의 주요 주주는 이 총괄 프로듀서로 18.7%를 보유 중인데요. 국세청은 2019년 버닝썬 게이트 당시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도 단행했었죠. 여기까지 오늘 뉴스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똑똑해지셨나요? 경제를 알면 똑똑해지죠. 밴드에서 알파기운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알파기 뛰고 경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